진실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국내 가정에 필리핀 출신 가사 관리사, 즉 가사 도우미를 시범 배치해서 가사와 육아를 돕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가사 육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또 여성의 경력 단절 극복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철 홍콩 과학기술대 경제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훌륭한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읽던 책까지 갖고 나와요. 제가 많이 보던 책인데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네네. 저자가? 접니다. 여기 보니까 네네. 부제가 네네. 경제학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네. 무슨 뜻이죠? 네, 사실 이제 제가 원래 의사였는데 경제학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하루에 한 명 살리면 1년에 300명, 뭐 2년이면 한 20년이면 한 6,000명 살리면 굉장히 성공한 외과 의사인데요. 그러니까요. 나쁜 경제 정책이 도대체 몇 명을 죽일 수 있을까? 아,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군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좋은 경제 정책을 써서 뭐에 기여해서 네. 좀 사람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책에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한 20가지 주제가 있는데 네. 주제가 아주 정말 영어 표현으로 하면 아주 섹시한 그런 멋진 그 어트랙티브한 그런 매력적인 주제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었고 가사 도우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읽고 나왔습니다. 준비 좀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 책에 보니까 네네. 교수님 부부가 직접 겪으신 얘기가 있어요? 외국인 맞습니다. 가사 도우미? 네네.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가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전체적인 그 홍콩 사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 제가 미국 대학 교수였는데 홍콩으로 저희 부부가 함께 옮기게 된 게 바로 가사 도우미 제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이 둘을 이제 보내려면 유치원에 보내려고 그러면요. 250만 원씩 2명, 한 5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네.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는 홍콩으로 옮겨서 저희 부부는 뭐 둘의 옮길 때 그게 동기가 됐어요? 그게 거의 가장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와, 그랬군요. 네네. 그랬고 거기서 그래서 한 3, 4년 굉장히 지금까지 비용이 얼마나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 돈은 한 100만 원 정도 들고요. 뭐 좀 부대 비용까지 치면은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현재 입주 가정 도우미가 한 350에서 400 되거든요. 네네. 미국은 그보다 더 많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한다면은 뭐 훨씬 많이 도움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이 일하거나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군요. 어마어마한 도움이죠. 자, 그러면 필리핀 현지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할 가사 도우미 선발 절차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일단 선발된 100명이 9월부터 신청한 각 가정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네네. 가사 육아 돕는다는 것이네요. 네. 임금 수준 같은 거 이런 거 결론이 났습니까? 임금 수준은 이제 현행대로 하려고 지금은 이제 결정을 현행 최저임금인 9,860원 주는 방식. 이렇게 8시간 일하면 한 21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한 달에. 네네. 네. 그런 방식으로 그 가기로 했는데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전액 내는 겁니까? 뭐 보조가 있는 겁니까? 아직은 보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210만 원이면요. 누가 쓸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연봉이 그거보다는 뭐 최소한 2-3배는 넘어야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비용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적으로 추후에 확대하는 이 제도를 이제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임금을 좀 줄여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200만 원 넘고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숙소가 필요할 텐데 네네. 210만 원에 숙소 비용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숙소는 이제 따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숙소를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정부에서 좀 도와줘서 거기 살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본 사업으로 가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뭐 이거로 정부가 다 해주고 이러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임금을 어떻게 정하느냐로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네네. 그죠? 예. 임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현행으로 주는 9,860원 주는 방식이 지금 이제 막 도입된 방식이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보고서를 내서 그 두 가지 가능한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네. 제안을 한 건데 첫 번째는요. 개별 가구의 사적 계약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 약간 홍콩 방식이랑 비슷한데요. 제가 다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네. 예. 네, 그 부분이 그게 하나 있고. 네, 그 부분이 이제 그러면은 훨씬 더 가격을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마지막 방법이 최저임금을 직역별로 다르게 하자. 돌봄은 조금 낮추고 네. 제조업은 좀 올리고 이렇게 직역간으로 좀 차등을 두자라는 네.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하고요. 네. 자,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노동자들하고 네. 가사도우미 간의 임금 차이를 이제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홍콩.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좀 싸게 쉽게 말해서 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아까 그 두 번째 방식인 그 예.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은 가능은 한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 ILO 111조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비준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외국인 차별을 홍콩은 비준 안 한 거예요? 홍콩 안 했는데요. 그 차이가 있군요. 아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외국인 차별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아니라 이제 돌봄 노동자를 다르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갈 수는 있는데 네네. 그게 좀 약간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인 느낌이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 길로 가는 것보다는 네. 그 만약에 지금 현행 최저임금은 여전히 한 달에 210만 원이 부담스러운 가정들이 많으니까 저는 좀 직역별로 최저임금을 좀 다르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직역별 차등을 두는 거는 네네. 예. 거기 필리핀 현지에서는 이분들이 얼마쯤 벌어요?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하면?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법니다. 그럼 여기 오면 한 10배 버는 거네요. 200만 원이면 10배 버는 거죠. 그래서 유인은 굉장히 많고요. 네네. 홍콩이 100만 원 주고요. 예. 그다음에 중동 지방으로 많이 가시는데 거기만 60만 원이고 진짜로 인권 침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이 단연코 넘버원 데스티네이션 정말 오고 싶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갖고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영어 시험까지도 패스페일로 하는데 필리핀 분들이 제가 필리핀 1년 살았었는데요. 예. 웬만하면 영어 되게 잘하세요. 영어 잘하죠. 네네. 예. 영어가 제2 국어이기도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정부가 일단 시범 실시할 때는 좀 비싸지만 일단 하고 네. 숙소는 정부가 또 지원을 하고 네. 이제 첫 단추 깨는 게 중요하니까 네. 내년에 500명 수준, 2026년에 1000명 확대 도입한다. 네네. 이게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이게 좀 확대되고 잘 이게 이제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당장 돌봄 노동자 부족이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한 20만 명 정도 부족한데요. 7, 8년 뒤에 대략 한 50만 명, 20년 뒤에는 100만 명이 부족합니다. 돌봄 노동자가. 그렇게 돼요? 네네.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또 고령층이 있군요. 네, 고령층.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네.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돌봄 노동자의 압도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압도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저는 왜 초저출생인데 왜 그렇게 늘어날까 하고 지금 했는데 네네. 고령층을 얘기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첫 단추가 사실은 조금 잘못 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돌보는 대로 시범 사업을 할 게 아니라요. 네네. 지금 정말 부족한 거는 노령층의 돌봄 노동자 부족입니다. 네. 그게 이제 20년에 몇 명이냐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100만 명 부족. 이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수님 얘기는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네. 근데 또 이런 그 청취자분께서 문자는 주셨습니다. 네. 4063님. 가뜩이나 일자리 부족한데 우리나라 국민 일자리 빼앗기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명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직접 돌보시겠습니까? 부모님 직접 다 돌봐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네. 일본도 이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가는 일본도 노령화에 대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엄청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제도는.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내국인으로 불가능하다. 그 가격을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조금 다운시키면 더더욱 이거는 활성화해야 되는 일이다. 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노동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가사 돌봄 노동 분야 종사자들이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양분되면 결국 전반적인 임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 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가요? 반면에 또 일반인들은 우리가 그 어떤 그 돌봄이 필요한 뭐 고령층이 됐건 어떤 유아를 데리고 있건 이런 분들은 네. 일정 수준 이상 돌봄 노동 비용 사실 그 중간소득 계층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게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현재 대략 한 돌봄 노동자들이 그 월 평균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버는데요. 네네. 이분들이 보통 이제 세금을 조금 이렇게 피해 가시기 때문에 대략 우리나라로 치면은 연봉 6천만 원 정도 되는 네. 수준을 받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그 학력이라든지 어떤 스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난 8년 사이에 그 비용이 50% 상승했어요. 절대적인 공급 부족. 예. 그게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용을 그러니까 돌봄 비용이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일이고요. 그렇죠.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노동의 비용이 그러니까 노동의 그 가격이 줄어들고 임금이 저하된다? 좀 저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은 저하돼야 될 수준이 맞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네네. 다른 분야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올랐고 더더욱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대로 놔두면. 네네. 조금 다른 질문 드릴게요. 가사 도우미들의 경우에 해외에서 이제 고용하는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나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홍콩에선 뭐 이게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거잖아요. 홍콩이나 네네. 싱가포르, 타이완 이런 데는 또 여성 경제 인구 비율도 높고 하니까 네네. 많이 이게 활성화돼 있고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죠. 홍콩 그렇죠. 같은 데는. 네. 완전히 잘 왔죠. 이런 데선 이런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좀 있습니까? 그럼요. 이제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들을 잘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 관계다 보니까 네. 특별히 같은 집에 사니까요.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벌어졌을 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에 입국할 때 이런 거는 인권 침해다라는 사실을 잘 듣고요. 네. 그들만의 자조 그룹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보통 홍콩 가 보시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로 만나 갖고 이제 가사 도우미들이 막 같이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너 이거 인권 침해인데?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다음에 고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지죠. 네. 자, 그렇다면 네. 필리핀 필리핀 가사 관리사 이제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국내 도입되면 이거는 시범 사업이니까 큰 파장은 없을 거예요. 이 자체로.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뭐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네. 이랬을 때 기대 효과가 뭔지 네. 어떤 것들이 이제 일단은 그 어떤 그 가사 육아 부담을 가정에서 조금 줄이는 효과가 있을 텐데 네네. 그거 뭐 또 1번, 2번, 3번 뭐 네. 있을까요? 제가 분명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네. 경력 단절 여성의 급격한 감소. 그래요? 그거는 이제 홍콩 결과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약간 데이터를 좀 갖고 계세요? 말씀드리면요. 예. 네,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은 뭐냐면 애가 어릴 때는 일을 못 하다가 애가 이제 크고 나면은 일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일을 못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홍콩에는 이 제도 도입 전에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을 가진 엄마와요. 그 청소년기 아이들을 가진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한 1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5% 정도. 네네. 근데 그게 완전히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의 나이와 상관없이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똑같습니다. 지금. 그게 어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건 네 완벽한 그 요인으로 인해서 없어졌고요. 예.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줄어드는 거는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대응책이잖아요.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여성들이 와서 일을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거 올리는 거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 기대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을 좀 더 낳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건데요. 그건 뭐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그렇겠습니다. 근데 즉효적인 효과는 경력 단절 감소. 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고 그다음에 조금 그게 시일이 흘러서 축적되면
초저출생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다. 네, 육아 부담을 많이 줄어들 테니까 네. 아무래도 둘째 낳을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혹은 뭐 아기 낳을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네네. 네. 자, 일단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 사실 이제 돌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어린이 아니면 노인 이렇게 보면은요. 네네. 그분들이 돌봄을 못 받는 분들이 받게 되는 경우. 네. 그게 또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부분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의 두 가지 아까 제가 노인도 빠뜨렸고 네네. 또 이제 돌봄을 받게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그 취학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가장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 예. 우리의 젊은 엄마들이요. 특히 직장 가진 엄마들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이게 지금 너무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케이스에 보면 예, 예. 그래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키우면 집에서 키울 수 있고 시설에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엄마가 일을 하려면 무조건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 돌봄의 자유를 부모한테 허하라. 이게 하나 필요하고요. 네네. 노인 굉장히 중요한데요. 홍콩에 살면요. 노인들이 휠체어 타고 저는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노인 돌보미의 도움을 받아서 백화점 쇼핑하고 그런 노인들 자주 보거든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에 제가 올해 안식년 받아서 나와 있는데 정말 본 적이 정말 가뭄에 콩납니다. 네. 노인의 삶의 질에도 집에 있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면요 6인실 써야 되고 이거 사실 좀 말년이 힘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도 저는 굉장히 존중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400만 원 있는 사람만 가능한데 이거는 좀 그게 만약에 2분의 1,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다면 네, 훨씬 더 나은 많은 거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다면 네. 더욱더 다시 일터로 나가서 자기 경력을 개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선택할 수 있고 또 육아휴직 제도가 좀 좋아지면은 네. 내가 집에서 돌보고 가사도우미까지 같이 쓰면서 훨씬 육아도 쉬워지겠죠. 아이한테 좋고요. 예, 예. 자, 우리가 결론으로 가기 전에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 얘기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를 쭉 그 주제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이렇게 쭉 적어 주셨는데 특히 좀 기회 평등을 되게 좀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보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말라위, 에티오피아, 가나, 인도, 필리핀, 부탄, 홍콩 이런 데서 쭉 다양한 정책 분석을 하시면서 말라위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들이 고등학교 지났고 성년이 될 때까지 삶을 연구를 했다면서요. 네, 사이언스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에 실렸는데 교육이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킨다. 네.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잠깐 요 얘기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게 제가 책 읽으면서 너무 궁금해서.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주제하고도 뭐 관련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 방법론은 사회 실험이라는 것을 해서 뭐 외국인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은 쓰고 어떤 집은 안 쓸 테니까 그거를 제비뽑기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여학생들을 고등학교에 보냈을 때 과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저개발국가는 초등학교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고등교육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여학생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여학생이 학교를 갔더니 나중에 커서 그 재무 투자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식 있잖아요. 뭔가 돈을 잘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식의 삶의 그게 이제 결국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런 여학생들의 의사결정이 훨씬 더 좋아져서 엉뚱한데 돈 날리지 않고 잘 돈을 쓸 수 있고 잘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교육의 힘인 거죠. 자, 9778님 20년 전 홍콩에 갔을 때 가사도우미들이 335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뭐 그런 것이 있었고요. 아까 또 어떤 분이 장범준 씨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요건 한번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걱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장애인이거나 이제 롱텀 케어가 필요하면요. 우리나라에 이미 장애인 돌봄 제도가 있고 네. 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 많이 써야지 4시간 정도밖에 못 쓰는데요.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이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지만 그것도 못 쓰는 분들은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서브시디 그러니까 정부 보조를 좀 줘서 네네. 그 뭐랄까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자유롭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돈은 많이 들 겁니다. 노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자, 이게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9987님. 네. 쌍둥이 돌보는 할머니입니다. 며느리가 복직하면 아침마다 하루가 정신없이 바빠요.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그제야 한숨 돌립니다. 네. 자, 가사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이 많겠죠, 주위에. 그러니까요. 제가 제 연구 중에요. 할머니한테 8시간 이상 맡기면 할머니 골병 듭니다. 4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으려면요. 네. 그러려면 가사 도움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 한 30초 남았는데 네. 자, 우리 지금까지 설명 잘 해주셨는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뭐 약간의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이래서 필요하다를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면 뭐라고 딱 정리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외국인 돌봄 도우미, 노인 돌봄 도우미는요. 네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선택이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100만 명의 20년 뒤에 100만 명의 그 돌봄 노동자가 부족한데요. 로봇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당신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면은 아픈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은 거의 유일한 대응책은 결국 외국인 도우미를 받아야 될 거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돌보미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외국인 도우미를 어떤 분을 받을 것인가 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받는 거는 필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다듬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정책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